출제 방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의 논술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치르셨던 수리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과 앞으로 수리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수준 정도는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계산 능력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마다 수리 논술의 성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문 계열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그 평가하는 내용들이 조금 비교적 분명해요. 근데 수리 논술 경우에는 수학 시험만을 쳐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을 선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계산을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단순하게 잘 푸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적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모의고사의 1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그런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 교과서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에서 뭔가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있었죠.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이 단어에서 배우려는 내용이 뭔지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걸 아마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등학생이 있는데 공부하는 걸 보면 교과서는 잘 안 봐요. 교과서는 분명히 있는데 교과서는 잘 안 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안 푸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하시려면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내용이 교과서를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온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를 푸는 데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흐름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책에 나오는 생각연기라든지 탐구활동이라든지 교과서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 능력과 관계되는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치르셨던 모의고사에서 3번 문항에 해당됩니다. 적절하게 제시문이 하나 주어지고 그 제시문의 글을 읽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곱하기와 여러분들이 기하와 벡터 단어에서 배운 벡터 개념, 벡터의 연산 두 가지를 결합한 제시문이 주어졌는데요. 배우는 내용 자체는 전부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서술형 시험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가장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사고 측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가 주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의 단계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계를 해결을 하고 그 단계에서 섭득했던 내용을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크게 각각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대문항이 총 3문항이 제시가 되고요. 각각의 문항은 단계적으로 해서 보통 소문항 3개 내지 4개 그래서 총 10개의 문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 논술 시험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문항의 개수라든지 평가하는 문제의 유형, 그 다음에 문제 총 문항 수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 논술 시험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 논술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출제 유형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대학교 논술 수비 논술 시험을 치려면 논술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 문제 유형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실제 본 논술 시험에서 시험 칠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맞춰서 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얻을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인문계 논술하고 달라서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소재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행렬 부분 굉장히 자신 있는데 행렬 문제가 만약에 나온 것 같으면 웬만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느껴져요. 근데 자기가 잘 못하는 영역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쉬운 문제가 나와도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모의 논술 시험에서는 각 유형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는지 그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칠 때 다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각각의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목표를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 시험하고 다르게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지가 잘 파악이 됐는지 그 논지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 요소에 예를 들면 어법에 맞게 쓰는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느냐 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갑니다. 그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웬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그 변별력이라는 것이 문제의 어려움 정도라든지 아니면 평가 유형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수능 같은 경우에 난이도들이 보면 문제의 어려움으로 많이 결정이 되어 있죠. 배점 4점이나 3점짜리 문제들이 전부 다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우냐 또는 여러 단원에 걸친 문제를 얼마나 복합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가 질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실제 본 논술 시험을 출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보고서 세종대학교 수리논술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정확하게 변별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통에 물체를 실에 달아서 담그는데 물이 넘치겠죠. 물이 넘칠 때 넘친 물의 부피가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흘러나온 물의 부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수면과 평행한 단면적, 그러니까 수면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물체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물체의 부피하고 넘친 물의 부피가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물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테고, 물이 넘친 만큼 잠긴 물체의 부피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물체의 부피와 관련이 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정적분 단어이죠. 정적분에 활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들을 배웠어요. 여기서 제시된 문제는 실제로는 수학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질문 내용을 해석을 하시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는 식을 보시면 차수가 조금 높아서 4차이기는 하지만 완성제곱꼴로 주어져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식 자체는 미분을 하시는 않은데 전혀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대 수리논술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복잡한 계산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7분 내용을 보면 평가 요소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ETFP나 거리를 묻는 문제가 정적분의 활용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와 정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B끝 아래 끝을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 함수의 극대극소,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 문제 주실 때 서론 문제 푸시죠.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서론 문제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리논술에서는 문항수가 적어요. 대부분 한 3만 정도가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원에 배웠던 내용들이 결합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세수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오는 문제를 풀고 그렇지 않으면 풀지 못하고 평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평가 목표는 주어진 사항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용되는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고 계산은 간단한 계산들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난이도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난이도가 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난이도는 오늘 제시되는 문제들이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본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이해 능력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낮은 유형, 낮은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조금 평이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 한 문제 그래서 난이도별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문제 접근 방법을 찾아보면 물체가 수면에 닿는 시간과 깊이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실이 움직이는 속력이 2t로 주어져 있거든요. 2t로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속력을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속도를 접근하면 된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처음에 수면에서부터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수면에 닿기까지는 실이 1cm를 움직이면 되겠죠. 1cm를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속력에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하면 A가 1이 된다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물체가 완전히 수면 바닥에 닿아서 그릇의 바닥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길이가 8cm였고 처음에 수면과의 거리가 1cm였기 때문에 그릇의 바닥에 닿기까지는 9cm를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9가 되는 것을 구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B가 그러니까 물체가 바닥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의 장기 높이를 구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2t라는 속도를 접근하면 그러면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1초일 때 t의 값 수면에 물체가 닿았다고 했으니까 잠긴 높이가 없겠죠. 깊이가 0이 되고 3초 후에는 8cm가 돼서 실제로 바닥까지 닿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적분에 활용해서 길이, 위치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물체가 용기에 잠길 때 넘쳐오는 물의 부피를 이용하면 수면과 평행 방향으로 물체를 짜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넘친 물의 부피와 실제로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축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은 잊어버리고 물체가 있을 때 처음에 축사가 타는 기계를 가지고 높이를 팔, 물체의 높이가 8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축에 대해서 수직인 단면적을 AX라고 할 때, 또는 SX라고 할 때, 축에 대해서 수직인 단면적을 알고 있으면 그 단면적을 P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부피가 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죠. 사실은 그 내용으로부터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까지 유도를 합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제가 예상하기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를 주면 잘 풀어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를 질문을 하면 계산은 잘 하시는데, 회전체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수직인 면적을 적분을 하면 부피가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기본적인 내용이고 교과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잘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하고 다르게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읽어서 숙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에 대해서 단면적, 길이 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단면적을 ax라고 하면 이것을 시간에 대한 단면적과 비교를 하려면 시간이 t초일 때 위치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죠. 시간이 t초일 때 x가 ht로 주어지니까 시간에 대한 단면적은 x자리에 ht를 집어넣은 a하고 ht의 합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 st는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 st를 실제로 물체의 부피로부터, 흘러넘친 물의 부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죠. 적분식을 보시면 단면적을 적분한 것이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부정적분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f'x가 ax 부정적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면 v를 t에 대해서 미분을 내주면 여기서 fht에 대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 되겠죠. 합성함수를 미분을 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것이 st가 되고 뒤에 높이에 대한 변화의 dft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st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b를 계산하고 h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나눠주고 나면 st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st가 라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때 전개를 하지 않고 곱의 미분법을 써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주어진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가 단면적이 최대가 되는 게 몇 초일 때냐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계산을 하셨다면 st를 알고 있으니까 이 st가 최대가 되는 t를 구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배형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또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곱은 잊어버리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구하려면 미분을 해서 극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해보시면 미분식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3차식이 됩니다. 3차식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정관표를 만들어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t가 2분의 5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st가 최대가 되는 t의 값은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t의 값을 구하지 않고 st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식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복잡한 계산을 잘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 자체는 수학 문제로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을 이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쳐다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내용이 사용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지금은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적분 문제라는 거 처음부터 딱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사실들을 잘 논리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계산을 하고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서술형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4단계로 주어져 있는데 이 4단계를 차례대로 해결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딱 잘라버리고 여기 나오는 4번 문제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4번 문제만 찾아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단계를 따라서 차례차례 해결하시면 그 단계적으로 앞에서 해결한 문제가 그 다음번에 다시 이용이 되고 또 이용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보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근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활용에서 배우는 부등식과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 무리함수나 로그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로그함수의 그래프, 골고루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푸는 문제들보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많이 접했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3가지 유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조금 익숙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그 x보다 루트 x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 크다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인데 교과서에 예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걸 보이는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fx를 루트 x에서 로그 x 된 것을 fx라고 보고 나면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함수가 양수가 되는 걸 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되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교과서 예제에서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무리함수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여기서 극값이 0이 되는 점, 루트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점이니까 x가 4라는 거 쉽게 나오고요. 그럼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4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라서 극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때 최소값이 되니까 fx는 f4보다 항상 크게 나왔는데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걸 보이려면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f4를 계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로그 4, 이 형태가 나오고 로그 2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을 도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fx가 0보다 크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1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극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을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딱 5가지가 있어요. 극한에 존재하는 함수의 합이나 차, 곱,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조인 등이 쓰는 말까지 그렇게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이 식을 보였어요. 로그 x보다 루트 x가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을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잘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되면 부모가 보고서 나오겠죠.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그 값이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흑판을 다룰 때는 오피탈 법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외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집에 보면 오피탈 법칙이라든지 행렬의 핸드폰 페이지 정리라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문제집에서 다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앞에 1번을 이용하지 않고 1번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오피탈 법칙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빵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2-1을 이용하는 제시가 주어져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교육과정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선행학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위로 굴러오는지 아래로 굴러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서 합점 구하고 생각표를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미분을 하면 한 번 미분할 시 이렇게 주어지고 두 번 미분할 시 이렇게 주어집니다. 분수함수의 미분하고 로그함수의 미분이 들어있죠. 굉장히 기본적인 미분이에요. 미분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미분을 하고 나면 증가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극대값, 그 다음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판단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값만 존재하고요. 극대값만 있고 극소값은 없습니다.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것이 이 값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값과 변곡점을 찾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x가 하나씩 커질 때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 테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0으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작아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없이 커질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 2번에서 해결을 했죠. 조금 전에 앞에 2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이것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2번에서 풀었던 극한 값과 여기 나온 증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래프의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 꼴입니다.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1일 때 0을 지날 테고 x축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앞에서 배운 해결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이거밖에 없음을 보이려고 했어요. 자, 앞에서 다뤘던 함수의 형태가 x분의 로그 x의 꼴이었죠. 이 식에서 양면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이 방정식을 풀다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자연수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1일 때 0인 것을 알고 있고 여기서 극대값이 있다고 했고 1과 극대값 사이에 있는 값이 2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일 때 값이고 2보다 큰 값, 얘가 약 2007 정도 되는 값이니까 큰 값이 3과 4가 있습니다. 이 값을 두 개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4일 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 로그 4 나누기 4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쓰면 로그의 성질을 쓰면 2분의 로그 2가 돼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래프의 경우부터 이 이후에는 이 값보다 작아질 거고 3일 때는 그 값보다 크니까 같아지는 점은 2하고 4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매 단계만을 쳐다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는 이 문제도 중간에서 약간 높은 난이도로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중간에서 약간 높은 난이도라면 여러분들은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문제, 논리적으로 단계가 주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문제가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문이 주어졌는데 처음에 주어진 지문을 보시면 벡터의
실수배와 덧셈을 이용하면 행렬의 곱셈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글 자체는 행렬의 곱하기를 벡터의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행렬의 곱하기와 벡터의 연산만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들은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글을 잘 읽으셔서 여기서 말하는 연산이 어떻게 연산을 한다는 의미지를 파악을 하셔야 해요. 저희들이 개문항이 3문항이고 시간이 2시간인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이해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나면 밑에 제시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글은 제시문이라기보다는 뒤에 주어질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 2 곱하기 2행렬의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의죠. 근데 혹시라도 정의를 잊어버렸을까봐 그 정의를 여기 다시 한번 더 써놨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역행렬의 정의에서 동시에 만족한다.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할 때 역행렬이 된다. 이런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평가 요소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수학 시험인데 어떻게 이해 능력을 평가하느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 수학 논술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는 단순한 계산 문제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새로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글을 읽고서 뭔가 사실을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 행렬의 연산, 벡터의 상수배, 벡터의 덧셈, 그 다음 1차 변환, 역행렬, 항등식의 의미, 행렬의 소등, 벡터의 상등 같은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지문에 주어져 있는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길게 글로 써놓았지만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글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1행짜리 벡터, 1행 3열이죠. 1행 3열 행렬과 예를 들어서 3행 3열의 행렬을 곱하면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곱하기 표시할 거예요. 그죠? 곱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행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을 생긴 모양이 어때요? 여기 심표만 있으면 벡터로 볼 수 있죠. 행벡터로 생각을 하면 여기 나오는 행렬의 각각을 벡터로 생각하면 벡터의 연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벡터에다가 첫 번째 행벡터의 x를 곱하고 두 번째 행벡터의 y, 세 번째 행벡터의 c를 곱해서 쓰는 것과 같다. 실제로 연산을 하면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은데 제시문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곱하기를 해서 쓰지 말고 곱하기를 할 때 벡터의 연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계산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뭔가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시죠? 빨간색끼리 곱해지고 파란색끼리 곱해지고 노란색끼리 곱해지는 그런 연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뭘 해결을 하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 문제 3 곱하기 4행렬 두 개가 주어졌는데 A, 행렬 B에다가 어떤 3 곱하기 4행렬 A를 곱했더니 이런 행렬이 되더라. 대각원수가 1이고 나머지가 0행렬이 될 때 A를 구하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쳐다보고서 대학에서 배우는 역행렬 문제를 낸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지만 대학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말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행렬과 벡터를 잘 결합을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문제를 대학에서 배우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써서 가우스 소구법을 쓰거나 아니면 여인자라는 걸 써서 역행렬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방법보다도 시간이 3에서 4배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복잡한 내용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런데 제시문만 잘 이해를 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3 곱하기 3행렬인데 어차피 행렬 곱할 때 1행과 2행렬 곱한 것이 1행이 적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A의 1행과 B라는 행렬을 곱한 것이 2개 곱한 것은 1행, 1, 0, 0입니다. 그러니까 A의 1행을 XYZ라고 놓고 나면 XYZ하고 여기 나오는 B라는 행렬을 곱한 것은 앞에서 배운 대로 이런 형태가 돼요. 이 값이 여기 나오는 1행, 1, 0,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가져가는 XYZ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열린 방정식을 풀어도 좋지만 풀지 않고도 답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XYZ에서 두 번째 좌표는 전부 다 0이고 여기는 1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처음부터 얼마가 되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값이 0이 되고 나면 이 식이 없어지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을 만들어내려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다음에 2, 0, 0이죠. 그러니까 더하고 나서 1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Y하고 G값이 그냥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문에서 주어진 벡터의 연산을 잘 이해를 하면 암산으로도 쓸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3행도 구하고 2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행렬이 이런 걸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시문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복잡한 계산할 수 없이 그냥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차 변환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1차 변환이 맞아요. XY에다가 2 곱하기 2행렬 1을 곱해놓고 나면 형태가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또 CX 플러스 DY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차 변환 형태가 맞습니다. 1차 변환이라는 건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평면 위의 모든 점을 이렇게 보내는 변환이 주어졌을 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2,4로 옮겨진다면 행렬 A가 뭐가 되겠느냐? 아마도 제 예측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치는 중간고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보면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풀시는 분들은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들 배웠던 제시문을 이용하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2 곱하기 2이라고 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문제를 넣죠. 제일 처음부터 x가 0이 되는 시점 x가 0이 되는 점이 0,1가 됩니다. x가 1이면 1,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0,2도 2,4로 가야 되고 1,1도 2,4로 가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0,2라는 점하고 이 행렬하고 곱하면 2,4가 되고 또 이 식을 변환했으면 어떻게 되죠? A가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 B, C, D에서 실험수가 앞에 제시문에 있는 기호를 쓰고 있는데요. A의 1행에다가 0을 곱하고 A의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식이 됩니다. 근데 이 식은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2행이 2,4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 A의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 2,4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에서 양면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A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이 값을 2로 나누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은 방법으로 1,1에 곱해주면 A의 2행에다가 1을 곱하고 A의 2행에다가 또 1을 곱해야 되겠죠. 그 값이 2,4가 되는 거겠죠. 근데 2행을 구해냈죠. 2행이 구해졌기 때문에 1행은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나면 답은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이 그냥 간단하게 제시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풀지 않고 제시문을 잘 못 읽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푸는 방법대로 이미 직선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쌓고 나서 주 계산을 하셔도 돼요. 실제 그냥 행렬을 곱하셔도 그런 게 없습니다. 행렬을 곱하셔도 계산을 하고 나면 이런 열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열립 방정식을 완성하는 A, B, C, D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X와에 따른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항등식을 갖게 되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력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 제시문을 잘 이해를 하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 곱하기 a가 역분열을 하는 촉구를 가하는 과학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a-b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해결하는 게 문제예요. 역행렬이 없다는 거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방법은 이런 행렬을 역행렬에서 나오는 이 행렬을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곱하고 나면 ab가 단행렬이었기 때문에 c를 b에서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합 법칙을 쓰게 되면 bc는 ad-bc의 반영일이 되고 이런 식이 생깁니다. 근데 ad-bc가 0이면 c가 0이 되고 되겠죠. c가 0이라는 말은 a, b, c, d가 다 0이라는 겁니다. 그냥 모순이죠.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배우 명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단행일이 되려면 ad-bc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 배우 명제를 시한 이런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또 배우 법칙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문제를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교과서 수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비책은 교과서 내용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교과서를 읽고 스스로 해석을 하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리론 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